강간당하는 상황극을 하고 싶다. 지난해 8월 20대 남성 이 씨가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이며 랜덤 채팅 앱에 올린 글입니다. 이를 본 30대 남성 오 씨는 이 씨가 거짓으로 둘러댄 주소로 찾아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이후 법정에선 두 사람, 성폭행을 실행한 오 씨는 실제 범행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고, 이를 지시한 이 씨 또한 성폭행이 실제로 벌어질지 몰랐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는 이들의 범행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대체 이 불쾌하고 어이없는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사건 역학조사단 시간입니다. 세상을 뒤흔든 사건들이 어떻게, 왜,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전문가들과 심층적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역학조사단 소개하겠습니다. 승재현 박사, 윤윤구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건 파일 들여다보겠습니다. 30대 남성 가해자가 불법 침입해서 여성 피해자를 강간했던 이 사건. 피해 여성을 실제로 강간을 한 남성과 거짓말을 해서 피해자의 주소를 알려주면서 강간을 지시한 남성, 둘 다 피해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라서 더욱 충격을 안겨준 사건인데요. 윤 선생님,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이 사건, 오늘 그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우리 학생들도 네. 많이 보셨겠지만,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나 화장실에 있을 테니까 와서 나 때려줘. 근데 갔더니 다른 친구가 있고, 근데 때린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하진 않잖아요. 네. 이건 더구나 심한 상황이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 사회 시스템이나 법 제도가 가지고 있는 신뢰성에 비해서 이 가해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네. 특징이 예. 좀 더 그 랜덤 채팅 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더 높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이나 세상 네. 돌아가는 그러한 그 정황보다도 네. 이 랜딩 채팅 앱에서 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신뢰성이 그렇죠. 있다 이렇게 반복적인 행동을 맞다는 통해서 그 행동을 강화하고 네. 그래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행동을 할 수 있을 만큼 신뢰도가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접하면서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네. 떠올렸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회화기를 멈춘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조금 접해서 충격적인 부분들도 있었고 네. 현실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의 교실에서도 이 아이들이 사회화기를 멈췄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많이 하게 되는 고민을 하게 되는 이런 사건으로 보고 계시네요. 승지현 박사 어떻습니까?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많은 사건들을 보고 분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주장을 하는 것처럼 이 지시를 내린 사람이 그 사람이 실제로 이런 범행을 할 줄 몰랐어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이 사건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불편하고 어색하고 화나고 도대체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이런 그러게요. 상황이 만들어졌을까에 네. 대한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이 지시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네. 나는 그냥 지시만 했지 정말 실행하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줄은 몰랐다라고 법원에 상변하는데 네. 뭐 이게 지금 언론이고 방송이라서 제가 어디까지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첫 번째 이 진짜 일명식도 없는 피해 여성의 개인 정보를 실행자에게 다 가르쳐 줍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집 주소 뭐 무슨 비밀 현관 비밀번호 네, 이런 걸 뭐 다 이런 가르쳐 것들?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실행자가 제일 처음에 들어갔다가 그 지시된 내용대로 안 하고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그냥 돌아와요. 내려오는데 예. 그 모습을 보고 다시 그 채팅 앱에 올리는 거예요. 왜 돌아가느냐.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형태의 네. 행동을 하면서 정말 마지막에는 참 입에 담기도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죄송한데 그 성폭행이 일어나는 현장에 문을 열고 들어가요. 네. 이 지시자가. 그런 상황을 해놓고 나는 실행자가 그걸 할 줄 몰랐다라고 항변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뻔뻔한 항변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사건은 처음이긴 하지만 유사한 일들이 꽤 있긴 있었고요. 범죄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어떤 청부범죄 심리랑 상당히 유사해 보이는데 네. 자기는 소위 말해서 손에 피를 묻히기 싫다 이거죠. 자기는 처벌받기 싫고 자기는 책임지기 싫은데 범죄적인 욕구를 달성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지시자가 가지고 있는 심리인 것 같고요.
실행자 같은 경우는 책임의 전가. 이건 나에게 지시를 내린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정보를 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믿으라고 했으니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의 책임은 저 사람이 질 거야라는 책임 전가. 이 두 가지가 만나면서 일어난 사건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청부 살인은 돈이라도 주고 받는 게 있고요. 또는 자살 관여죄들도 있잖아요. 네. 자살의 욕구나 동기가 있는 분들을 자꾸 모아서 자극하고 자살할 수 있는 물품들을 주면서 하게 만드는 이런 범죄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사실은 상호 간의 공모라든지 소통은 있거든요. 이 경우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 새로운 유형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건에 대한 역학 진단 내려보겠습니다. 각자 칠판에 써주셨는데요. 두 분은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들어주실까요? 네, 승재현 위원님부터. 제가 생각했는 거는 이거 정말 네. 뒤틀린 성문화의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랜덤 채팅 앱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경우가 많고 특히 예. 청소년에 대한 그루밍을 통한 성매매뿐만 아니라 지금같이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자기를 성폭행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30대 남성이 가서 네. 이런 행동을 한다. 이건 분명히 뒤틀리고 왜곡된 성문화인 것이고 네. 이런 게 올라왔을 땐 이거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예. 이게 아니라 직접 가서 실행을 했다라는 모습을 보인다면 네. 이건 분명히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유구 선생님. 네, 저는 극단적 악의 대리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최근에 우리들이 만나는 그 최악의 범죄자들은 때로는 다른 공간에서는 되게 성실한 대학생들 내지는 평범한 직장인 혹은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봉사활동자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볼 때 예. 그런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랜덤 채팅 앱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새로운 가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각하기를 멈춘 사람들, 사유의 불과, 사유의 거부, 그리고 그 자발성이 총체적이 결여된 사람들은 극단적인 악의 대리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저는 무지를 가장한 악행이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둘 다 무지를 내세우거든요. 지시자는 실행자가 실제로 그럴 줄은 몰랐다. 실행한 자는 이게 범죄인 줄 몰랐다. 피해자가 다 자기에게 요구한 줄 알았다라는 것인데 모를 수가 있었겠느냐. 무지는 불가능한 상태다. 그래서 그것을 변명으로 내세웠을 뿐 자신들의 범죄적인 욕구를 실행한 범행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역학 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윤유구 선생님이 좀 전에도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극단적인 악의 대리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또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이야기도 좀 해주셨고요. 이 사건은 휴대전화를 기반으로 한 랜덤 채팅 어플에서 시작됐다. 네. 익명성으로 이루어지는 랜덤 채팅의 도대체 어떤 부분이 이 사건을 이렇게 악의 극단적 대리자가 되도록 만들었을까요? 기본적으로 올해의 제일 큰 트렌드 단어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게 뭐였냐면 네. 멀티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멀티 페르소나, 네. 예, 여러 개의 자아 정체성이라는 네. 얘기죠. 다중적 예. 자아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예. 이러한 멀티 페르소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멀티 페르소나에서는 어떤 거냐면 다중적인 자아를 통해서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멀티 페르소나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로 말씀드리면 이제 부캐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방송에서 부캐를 키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예. 그것이 사실 장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그건 좀 긍정적이고 네네. 좀 표면 위에 올라오는 공식적인 부분일 네네. 테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멀티 페르소나나 불쾌라고 하는 부분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두운 그늘 같은 부분이네요.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사회 구조가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사람들은 계속 무한 경쟁에 쫓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 무한 경쟁이 개인에게 모두 다 책임을 떠넘기는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그 극단적인 고통, 스트레스들을 긍정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향이나 방법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러니까 사회.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체성, 다른 인격을 내세워서
이러한 범죄적인 방식으로 잘못 풀어내는 그걸 이제 풀어내는 방법인 그런 거죠. 것이 원인이다라는 진단을 하고 계시네요. 승지현 의원께서는 뒤틀린 성문화를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우리가 손정우의 그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이라든지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 정말 성문화에 엄청난 뒤틀림과 왜곡 현상을 보고 있어요. 그게 성범죄를 더욱더 잔혹하고 가혹하고 교묘하게 만들어내는 데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네, 사실 뭐 앵커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면대면을 하면 사실 그런 쪽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어느 정도 사람에 대한 어떤 리액션이 있어서 그게 최소화될 수도 있고 최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그렇죠. 이게 익명화되어 있는 곳은 거리두기가 되어 있으니까 특히 누가 누구에게 지시를 했을 때 그 지시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사실 그 장소에는 모른다. 그래서 범죄가 잔혹해지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은 거리두기.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그 피해자 그걸 원했다는 이유가 되면 그 피해자에게 낙인 찍는 거예요. 스티그마를 찍어서 너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무지라는 게 죄의식의 부재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결국 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가해자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야. 지시자는 지시자는 가해자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야. 실행자가 실행자는 그거 뭐 당연히 허용되는 행동이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나에게 죄가 없어. 이런 세 가지가 다 거리두기 그다음에 당위성 죄의식 부재가 같이 이렇게 섞이면 사실 굉장히 위험한 범죄가 되는 것이고 최근의 성범죄는 개인 대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개인의 다인, 다수의 범죄 그리고 그 범죄가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의와 소비의 대상이 되고 그게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이 참 이렇게 조응이 되는 게 뭐냐면 앞서 이제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때 아이 희만이 법정에서 한 이야기가 내가 뭔 잘못을 했느냐.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이다. 나는 단 한 명도 내 손으로 죽인 적이 없다. 그런데 그가 원격에서 승지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거리두기라든지 이러한 상태에서 행해진 지시들, 설계들 그 결과는 600만 명의 학살로 이어졌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어쩌면 상당히 축소화된 미니로 만들어진 그런 악의 평범성이 이번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으로 그러면 윤중구 선생님은 좀 승지현 의원이 말씀하신 왜곡된 성문화가 그런 극단적 악의 대리자를 더 이렇게 극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 특히 우리 사회에서 왜곡된 성문화라고 하는 성인식이라고 하는 법이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식과 현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 사회를 바탕으로 뭐 흔히 말하는 남사스럽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성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없는 내지는 하지 않는 그 상황이 성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고 그런 반면에 현실은 성의 상품화가 자주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인식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게 되고 그게 왜곡된 성문화로 나타나게 되는데 실제로 바람직한 성문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은 하나의 문화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인권이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우리가 이 성을 하나의 문화로서 즐길 수 있도록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 존중하면서 합의와 동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서로 사적으로 그렇죠? 남들과 상관없이 둘이서 주고받는 것들 그야 뭐 무한 자유가 보장되는 이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 그리고 기본권을 무시하고 짓밟고 자기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이게 문제잖아요. 여성이기 이전에 인간이고 남성이기 전에 인간인데 우리는 이 사회가 이 왜곡된 성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인식이 조금 벗어나서 성을 더 중요하게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버리는 사회라서 좀 그런 부분이 대상으로 보고. 승지현 의원님 이제 좀 재판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오늘 2심 재판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문제는 1심 재판에서 이 실행자, 실제 성폭행을 가혹하게 행한 그 사람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어요. 근데 그 이유가 간접정범이라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생소하기도 하고 이게 뭐 장난 같아 보이기도 하는 개념인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법정이 굉장히 현란한 법 이론을 사용했다라고 보이는 건데요. 원래 검찰 쪽에서는 둘 다 처벌하기 위해서 교사범, 정범 한 사람은 범죄를 시켰고 직접 실행했으니까 둘 다 처벌하자 이렇게 가는 건데 우리 법원에서는 갑자기 그게 어떤 공소장 변경이라는 걸 통해서 간접정범 이론으로 바뀌고 간접정범은 어떤 건가 하면 어떤 행위로 처벌받지 않는 사람을 그냥 의사지배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뒤에 시킨 사람은 죄가 되고 앞에 범죄 저질른 사람은 죄가 안 되는데 우리 대법원도 이 직접 실행했는 사람은 간간히 고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이 피해 여성이 자기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허용했다. 그 사람은 인지 못했다. 이렇게 가는 건데요. 물론 뭐 1심 법원의 판사님이 그렇게 판단했지만 이건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은 다시 짚고 과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게 맞느냐라는 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뭐 조금만 더 쉽게 풀어보자면 간접정범이란 게 일반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내가 자동차를 후진을 해요. 뒤가 잘 안 보이니까 누군가 밖에서 이렇게 뒤로 와라 하는데 뒤에 무엇인가 있는 걸 난 몰랐는데 이 사람이 일부러 치게 만들려고 오라 해서 난 모르고 네. 충격을 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운전자를 처벌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이용해서 치게 만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그런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이 법원은 그렇게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 아닙니까? 법원의 판결문을 저도 한 10번 이상 읽어봤는데 네. 법원에서는 그런 형태의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게 결국 사실심이잖아요. 항소심에서는 네. 다시 따져봐야 되고 항소심에서 이제 피해자 2차의 가해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비공개로 그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보겠다. 항소심에서 좀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정말로 이 가해자가 그냥 강간의 고의가 없었는지는 건전한 상식에서 판단되어야 되는 거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1심 재판부가 성폭행 실행자에게 내린 무죄 판결에 대한 누리꾼들의 의견 사건 반장에서 정리해봤습니다. 강간 상황극 실행범의 무죄 판결에 대한 의견은 피해자가 얼마나 비명을 지르고 저항했을까? 피해자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전형적인 가해자 위주의 판결이다. 강간의 뜻을 모르나 합의한 게 아니면 강간이다. 법원이 성범죄에 너무 관대하다. 가해자들이 거의 풀려나거나 형량도 적다. 완전히 속아서 무죄라면 속아서 사람을 죽여도 무죄인가요? 완전히 속았다는 게 무죄의 이유라니 믿어지지 않네요. 네, 물론 일부 누리꾼 의견입니다. 뭐 전체 국민 다를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법 체계 자체에 대한 실망이 많이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네. 과연 우리 법이 제대로 된 피해자의 그 충격을 감안하고 있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이 역학 분석에도 시사하는 바가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지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네. 이 안정성과 지속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국민들이 이제 법과 제도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법과 제도가 안정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변화도 거부한다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2018년 7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동의가 없는 모든 성행위에 대해서 네. 처벌한다라고 하는 규정, 소위 비동의 간음죄, 네네. 과실강간죄라고 하는 것을 신설하게 됐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그래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제도적인 그런 개선과 또 실무에서의 여러 가지 그 성인지 감수성의 향상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승전 위원께서 지금까지 내려진 역학 진단을 토대로 처방 어떻게 실효적으로 개선시킬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랜덤 채팅방에 대한 우리가 감독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N번방 방지법이 나왔듯이 랜덤 채팅앱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어떤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어떤 투명성 제고를 하고 그로부터 AI를 통해서 그런 어떤 불법이 있다면 그걸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지금까지 강간 상황극 사건에 대한 역학 조사를 해봤는데요.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악랄함에 당국의 대처가 뒤쫓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파악해봤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사례 수집을 통한 법 체계를 연구하고 도입하는 사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